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개혁의 깃발은 어이없는 최후로라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공민왕 이야기죠. 자, 공민왕에 관련된 우리 이 공부는 우리 많이 공부했죠. 공민왕 그러면 개혁군주로서 고려시대 때 광종과 더불어서 이 가장 한국사 시험 문제도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또 인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이 개혁군주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신문왕, 고려 시대 광종, 그리고 또 지금 또 언급하는 또 공민왕, 그리고 또 조선 시대 정조를 열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자, 오늘은 공민왕이 개혁은 분명히 이 실천을 했는데 결국은 그 개혁이 좀 빗발했다. 결국은 이제 공민왕의 어떤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공민왕 이때 당시에는 물론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어떤 이 어진을 한번 발제를 해봤는데, 공민왕이 사실은 한 45세 정도의 죽음을 맞이한 걸로 봐서는 이 얼굴이 좀 젊어 보이지 않겠죠? 자, 아무튼 공민왕. 자, 공민왕은 그러니까 이 앞전까지는 충자 돌림의 그 왕이었죠.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또 충정, 충목 해가지고 6개 왕이 약 한 77년간 제의를 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알려드린 바 있죠. 원나라의 간섭기, 더 엄격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원의 지배기라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원나라에서 이제 충자 돌림이 졸업을 하고 공민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충자 돌림하다가 공민왕이 공짜로 이제 충자 돌림으로 끝냈는지 저도 좀 의아했지만은, 결국은 충해왕, 충렬왕, 충수광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원나라에서 그 시호를 정해졌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공민왕은 원나라부터 시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민왕은 애시당초부터 왕의 서열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다시 얘기해서 공민왕은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죠. 즉 충해왕, 앞전에 이 충목왕, 충정왕 위에 있던 그 충해왕. 충해왕 그러면 사실 열거할 부분은 별로 없고, 조선시대 때 연산군과 대비할 정도로 오히려 연산군보다 더 폐악질이 더 심했던, 그러니까 연산군도 울고 갈 정도의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찍 죽었겠죠. 자, 이러한 충해왕의 이복 동생인 이 공민왕도 역시 이 원나라의 수기로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원나라의 어떤 왕실로 이제 볼모에서 약 1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이 소위 이 바이엔팀으로 몽고로 바이엔팀으로였죠. 배간천모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10년간 제의하면서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원나라는 소위 권력에 10년 못 간다 이런 말처럼 이제 서서히 저무는 그러한 국운이 많이 좀 쇠망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자, 이렇게 10여 년 동안 원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원나라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 원나라 갖다가 이 혼란기를 몰고 있었을 때, 이때 이 공민왕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은 앞전의 왕, 즉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왕위를 갖다가 얼마 이 제의를 하지 못하고 앞전 이 충정왕 같은 경우는 8살이 죽고 충무왕은 12살이 죽고 이렇게 해서 8살이 죽고 그다음에 뒤이은 충무왕은 결국 쫓겨났죠. 원나라에 의해서 강제 폐위를 당하고 노곡대장과 결혼했던 이 공민왕이 드디어 왕위를 즉위를 하게 되죠. 결국은 왕위에 즉위하면서 조카인 충무왕을 갖다가 결국은 사살을 시켜버리죠. 자, 공민왕이 바라봤을 때 이제 이 원나라는 지금
지는 회구나. 뭐 그걸 뭐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로 들어와서 뭔가 고려의 자주성을, 또 자주권을 찾으려고 무진장 이제 애를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우리 공부 시험 문제 많이 보면 뭐 쌍송 총관부를 갖다가 탈환하고 뭐 정동행성 이문서를 갖다 폐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나라의 심기를 왕창 건드려 버리죠. 그러면서 또 이때 당시에 중국의 황후, 귀황후 우리 다 알고 있죠. 뭐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많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귀황후인데, 이런 부원배들, 즉 원나라의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런 권문세족 일가들 갖다가 또 모조리 박살내버리죠. 특히 기철일당이라고 그러죠. 원나라 귀황후의 오빠 되는 이런 귀황후 등들을 갖다가 연애 초대해서 다 참살해버리는 그런 일도 아주 그냥 과감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이러한 공민왕, 이렇게 개혁을 박차를 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원나라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원나라에서는 야, 요거 봐라. 이거 좀 믿을만. 그동안 원나라에서 12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원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를 갖다가 두드러 섭렵했고, 또 그래도 원나라에서 우리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했던 아주 믿음직한 이런 바이안 띠무르가, 아니 요놈이 지금 고려의 왕 같으면 지금 아비한테 지금 대드는 거냐 뭐냐. 뿔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신을 갖다가 통해서 너 한 번만 더 까불면은 우리 80만 대군을 몰아가지고서 고를 갖다가 그냥 압살하겠다, 이런 뭐 위협까지도 주고, 이러면서 원나라의 갈등은 계속 증폭이 돼 있는 거죠. 자, 공민왕은 여기에 또 아주 또 교묘하게 또 치고박하는 전법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귀황후를 친인척을 갖다가 다 처형시키고 숙청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고려 시대의 옛 모습을 갖다가 이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공민왕이고, 그러한 점이 무척 이것이 평가가 돼서 바로 이 공민왕이 개혁군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군주로서의 면모를 쭉 추진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많은 또 혼란이 있었죠. 자기가 믿었던 어떤 신하들, 뭐 김용이라든가 또 최유, 김용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공민왕이 상당히 신임을 했던 그런 신하죠. 하지만 김용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 반란을 이용해서 공민왕을 또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또 김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귀황후 측근에서 또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이 최유는 또 뭡니까? 지금 기철, 이 귀황후의 오빠를 갖다 참살했던 이 주인공, 이 공민을 갖다가 처차게 해서 많은 이간질을 시키면서 귀황후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아서 공민을 갖다가 진압하려고 했다가 결국 최영, 이성계 장군 등에 의해서 또 압록강 전투에서 대패를 가지고서 결국은 또 도망가죠. 물론 도망갔지만은 고려로 압송을 해서 역시 최유마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김용, 최유의 반란, 또 그 앞에 또 조일 신하는 또 이 신하도 부하도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자기를 갖다가 막 위협적으로 했던 그런 인물도 있었죠. 자, 이렇게 여기는 빠졌지만 조일신, 김용, 최유 같은 이런 내부적인 국내 내부적으로 반란을 겪었던 이 이 공민왕은 많은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혁이는 멀고도 험한 길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대외적으로 뭡니까?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또 지방에서는 또 왜구들이 또 물밀듯이 거미태처럼 달리가 붙어가지고서 우리 백성들한테 유린하고, 국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있던 이 공민왕은 결국은 또 뭡니까? 원나라와 또 이렇게 또 협상의 길을 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수족같이 부렸던 장수를 또 죄를 갖다가 뒤집어 써서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공민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의 기치는 맞지만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하들을 갖다가 또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그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믿는 덕기에 발등시킨다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더니만은 오히려 왕이 자기를 죽음을 이르게 하면은 어느 누가 왕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공민왕은 노국대장의 강력한 지원, 응원에 힘입어서 개혁을 갖다 부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원나라 입장에서도 이 자기 나라의 공주가 지금 부마국 고려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화는 나지만은, 물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또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원나라 역시 홍건적이라든가 주변의 위협적인 이 존재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었죠. 자, 이러한 대내적인 여건에서 노국대장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본인도 죽는 거죠. 물론 3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갖다가 어렵사리 임신을 해서 아이를 순산했으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은 결국은 노국대장이 이 산모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면서 공민왕은 여기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노국대장과의 또 공주의 또 주옥 같은 또 이 러브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쳐들어와서 막 피신 가면서 지금의 안동까지 피신 갔다가 안동에서 많은 부녀자들이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이 물이 적지 않도록 해서 등을 이렇게 해서 그 등 위로 밟아갔다 해서 노다리 밟기라는 그런 그 전통 이 풍속 놀이죠. 그것도 여기서 전래가 된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노국대장의 죽음이 공민왕으로 하여금 많은 그 충격과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미덥지가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뭐 다들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이런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과 내가 지금까지 개혁을 갖다가 부러지셨던 그거하고 이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이후 공민왕은 신돈을 기용하게 되죠. 자, 신돈. 자, 신돈은 승려죠. 승려지만은 아무런 그 인맥, 항맥, 지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 현재도 있는 그런 이 지역, 혈연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을 갖다 등용하게 된 거죠. 자, 신돈으로 하여금 개혁을 갖다가 더 연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전민변정도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돈이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사람들 대들려주고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 갖다가 양인으로 면천을 살려주고 뭐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 또 신돈 아니겠습니까? 이 공민왕과 신돈은 서로 맹세하기를 자 신돈이 왕께겠죠. 자 임금님 분명히 임금님과 저와 개혁 정치를 갖다가 할 때에는 분명히 저를 갖다가 음해하고 참사하는 무리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절대로 귀담아 들으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일가를 했고 또 공민은 역시 스승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스승을 보호해주니 우리 서로 믿고 개혁을 나갑시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공민왕과 신돈의 관계였죠. 자 어찌됐든 신돈은 이렇게 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부터 많은 질시와 또 이 견제를 받게 되죠. 결국은 이 공민왕은 신돈의 이런 거침없는 개혁을 바라만 보다가 결국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이 소위 참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신돈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공민왕은 신돈을 그렇게 믿고 서로 맹세까지 했는데 결국은 신돈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느냐. 자, 요거 남자들끼리 어떤 의리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믿음이 왕창 깨지는 거죠. 물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공민왕은 모든 죄를 갖다가 신돈에다 뒤집어 써서 신돈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죄명은 뭡니까? 영모죄 아닙니까? 영모죄는 방법이 없어요.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음이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신돈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음해 공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뒷날 다 알 수 있는 거죠. 뒷날 고려사를 정했던 조선시대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정권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신돈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공민왕은 신돈과 어떤 이 관계를 청산하고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기행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 공민왕이 노국대장의 죽음, 그리고 신돈의 죽음과 더불어서 보수와 손을 잡고서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이제는 기행적인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공민왕 막판에 뭡니까? 소위 환관들과 또 꽃미남들, 소위 자저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즐기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통해서 자기의 후궁들한테 아이를 강제적으로 임신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임신한 그 자식이 태어나면은 결국은 임신한 주인공과 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공표한 것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게 된 거죠. 결국은 공민왕은 45세 때 홍윤, 즉 자제의 그 소위 그 대장이며 또 익비 그 한씨죠. 소위 그 공민왕의 그 후구 부인과 강제로 임신을 하겠던 그 주인공이 이란 사실을 알고 결국은 밤에 침전에 들어가서 그 환관 채만상의 밀고로 인해서 채만상의 밀고와 홍윤의 무리들이 밤에 공민왕을 아주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결국 이 채만상과 홍윤 역시 잡혀서 능지 처참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이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공민왕이었죠. 자, 고려의 사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영민했고 아주 똑똑했던 그러한 이 공민왕, 그리고 고려에 와서 이 고려의 어떤 이 모든 제도를 갖다가 고려시대, 문종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변발을 없애버리고 호복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고려의 풍습을 갖다가 다시 되살렸던 이런 개혁군주 이 공민왕이 노국대장의 죽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모르지만은 그 충격을 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런 이 개혁군주가 와서 태평성대를 기대했던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또 공운이 있고 이런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충신 어진 신하를 갖다가 내어 쫓거나 죽이고 토목공사를 갖다가 무리하게 일으킴으로써 백성의 원망을 샀던 이 임금, 그리고 막판에는 상속할 자식이 없음을 걱정해서 남의 자식을 갖다가 가져다가 대군을 삼았죠.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바로 그 신돈의 여종 몸종이었죠. 몸종인 반야라는 여인으로 하여 반야라는 그런 여인이 공민왕과 사이에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이제 모니노인데 그것이 공민왕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우왕이죠. 물론 이 조선시대의 책에 보면은 이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조작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몰래 패신들에게 명령해서 후궁을 더럽히게 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을 베게 되면 또 사람을 죽여서 그 입을 봉하려 하다가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공민왕을 갖다가 이 사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일륜과 도둑이 땅에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일륜과 도둑이 땅에 됐으니 이 공민왕의 운명은 어찌 좋게 면할 수가 있었겠냐 하면서 아주 혹독한 평을 했던 것이 고려 사관들의 평입니다. 자, 공민왕 원나라로부터 자주성을 찾으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공민왕이 결국은 남자들 동성애와 즐기면서 즐겼던 자제의 무리들한테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이 공민왕을 우리는 과연 훌륭한 개혁군주라고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의 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